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40대 남성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 바로 택배였어요.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버거웠죠. 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고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이 일이 참 정직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는 만큼 수익으로 돌려주는 세상 어떤 일보다 투명한 일이더라고요. 그만큼 꾀를 부리면 또 가차없이 냉정한 수익으로 응징하는 것이 바로 택배일입니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다 보면 저의 지난날이 떠올라 반성이 되기도 하죠. 저에게는 노력한 것보다 큰 돈을 벌고 싶어 잔머리를 굴렸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야 제가 왜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됐네요. 저는 복 없이 태어나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복도 없고 사업 복도 없고 와이프 복도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만 돌렸답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아니란 저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걸 나이 40이 넘어 이제야 배우고 있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잘못 살아온 제 인생을 고백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싶어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경북의 한 시골 마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무뚝뚝한 남편이었죠. 어머니는 20살 어린 나이에 없는 집에 시집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다 줄줄이 딸린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자식처럼 키워야 하셨고요. 지금도 어머니가 고모의 머리를 빗기고 도시락 챙겨 학교 보내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시동생, 시누이를 셋이나 키우며 저를 낳았던 어머니는 밭일까지 하면서 고단하게 사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아버지라도 살갑게 대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주사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장날에 약주를 드시고 오기만 하면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며 싸움을 만들기 일쑤였죠. 그러다 참지 못한 어머니가 화를 내는 날이면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볼품없는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 우는 소리가 동구밖까지 울려 퍼졌네요. 그래서 어린 저는 장날이 정말 싫었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버티고 살던 어머니가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던 건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장에서 잔뜩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 주무시던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어머니가 아들 쓰며 발악을 하자 눈이 돌아간 아버지가 자리끼로 떠다 놓은 노쇠 주전자를 어머니에게 던지시더군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던 주전자가 정확히 옆구리를 내리쳤고 어머니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도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네요. 그때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퇴원날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머니를 매일 울면서 기다렸네요. 소식이 없던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1년이 지난 뒤였어요.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 분식집으로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구리 낳게 달려가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갔죠. 저는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본 어머니는 한참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먹이고 손에 1,000원짜리 몇 장 쥐어주더니 눈물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서가, 아버지 성질 건드리지 말고 공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엄마 만났다는 말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엄마, 또 갈 거야? 그럼 나도 데리고 가. 나도 엄마랑 살고 싶어.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말했어요. 안 돼. 지금 엄만 다른 사람 집에서 일하고 있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너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 엄마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년에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진석이 착하게 잘 있을 수 있지? 싫어. 애들이 엄마 도망갔다고 매일 놀린단 말이야. 동네 할머니들도 자꾸 물어보고. 아빠는 맨날 콩자밥만 싸줘. 밥도 딱딱하고. 나 아빠랑 살기 싫단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내년에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참아. 진석이가 말을 잘 들어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빨리 올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온다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해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그러면서 어느덧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분노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상대방에서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끊으려던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대로 조용히 듣고 있었네요. 그랬더니 건너편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였죠. 저는 화가 끓어올라 냅다 소리쳤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가 저를 부르더군요. 진서가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야 엄마가 데려간다고 해도 내가 안 따라가요. 저는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번인가 더 전화가 걸려왔고 제 중학교 졸업날에는 잠바를 사들고 학교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춘기였던 저는 오랫동안 뭉쳐놓은 노여움만 쏟아내며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네요. 어머니는 결국 자식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리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두 분은 이미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아버지도 자기가 한 짓이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 후로 공부를 꽤 했던 저는 운 좋게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어요. 일부러 집에서 거리가 있는 대학을 선택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미 장성한 고모와 삼촌들도 결혼과 취직을 하며 모두 집을 떠나게 됐고요. 그렇게 자식과 동생들이 떠난 집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아버지는 몇 해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2년쯤 뒤였던 것 같네요. 아침에 밭에 나오지 않아 찾으러 온 이웃 아저씨가 조용히 주무시는 듯 누워 계신 모습을 발견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취업을 해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외국에서 가죽을 수입해 가공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을 배우며 어리바리하던 저를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보다 몇 해 먼저 입사한 동료 여직원이었죠. 얼굴도 예쁘고 여자다운데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여자였어요. 당연히 저는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됐고 비밀로 사내 연애를 하다가 1년 후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내 커플에 관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됐고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다른 회사로 이직을 선택했죠. 하지만 같은 직종으로 이직이 쉽지 않아서 아내는 처음 해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바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가 된 것이죠. 처음 몇 달 힘들어하던 사람이 조금 지나자 몇 년은 일한 사람처럼 적응을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둘이 바짝 벌기 시작하자 살림도 나아지더군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허접하기 시작했던 신혼집도 2년이 지나 이사갈 때는 번듯한 24평 아파트 전세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갖게 됐죠. 귀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 얼굴은 신기하게도 매번 볼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저를 닮은 것 같은데 또 내일은 아내를 닮은 것 같고요. 그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주는 아들과 성실한 아내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됐답니다. 하지만 저란 인간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며 제가 구도조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저는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위에서 보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3살 될 무렵 33 나이에 실직을 하고 말았네요. 아내를 퇴사시키며 차지한 자리였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되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면 더 잘해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퉁명스러워지는 겁니다. 괜히 아내가 하는 말이 다 고깝게 들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전에 없이 다툼만 잦아졌어요. 그 생활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는 일이었어요. 몇 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저는 직접 피역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듣자 난색을 표했어요. 아내의 응원에 기대하던 저는 실망하고 말았죠. 자기야,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 다른 나라랑 무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난 그냥 자기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어. 알아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월급쟁이는 아무리 잘해도 월급쟁이일 뿐이야.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잘해놓은 것 봐. 다시는 남 밑에서 서러움 당하기 싫어. 내가 관리하던 거래처 사람들한테 연락해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잖아. 자기야, 우리 주호도 아직 어린데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인이 낫지. 나도 벌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보자. 응?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도와주지 못할 거면 초나 치지 마. 계속된 아내의 설득에도 저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내가 찬물을 끼얹는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말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저는 사업을 간행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을 월세 보증금으로 해서 작은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한 명 뒀죠.
그리고 제가 관리하던 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납품을 약속받았어요. 나름 열심히 발로 뛰며 거래처도 확보했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내도 제 모습을 보자 나중에는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저는 대표실을 따로 갖춘 번듯한 사무실을 갖게 됐네요. 24평 전세였던 집도 대출이 좀 끼긴 했지만 30평대 자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아내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자리를 잡고 먹고 살만해지자 제 속물근성이 드러나더군요. 어미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당하던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걸맞지 않는 외제차를 타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게 술을 샀죠. 또 어렵다는 친구들에게 선심 쓰듯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생활을 눈치챘는지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돈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차용증은 받고 빌려줘요. 그리고 어제 영수증 보니까 98만 원이 나왔던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사업을 뭘 한다 그래. 내가 다 그 정도 베푸니까 일이 잘 굴러가는 거야. 인색하게 일하면 어디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아? 아우, 잔소리 하지 말고 꿀물이나 한 잔 타와. 저는 아내의 충고를 무시하고 저 잘난 맛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재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경기가 나빠지며 저희 업종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 정작 사업에는 소홀했던 거죠. 저는 어렵게 일군 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휘청거린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는 쉽지 않았죠. 결국 직원들의 월급날이 되면 여기저기 돈을 꾸러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외형을 키우느라 직원과 사무실을 늘리다 보니 매달 들어가는 비용만 감당하기도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굴던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 도와주고는 다들 저에게 등을 돌리더군요. 저는 생전 연락하지 못하던 친척들에게도 연락해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네요. 그리고 아내를 닥달해서 처바에도 도움을 받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는 더 소홀하게 됐고 아내와 원성을 높이는 날도 많아졌어요. 사실 그런 언쟁은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심술 부리는 저를 다독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응원해줬죠. 하지만 그게 저를 위한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괜히 시비를 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그렇게 중화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며 돈벌이까지 하느라 고단한 아내에게 고운 말 한번 해주지 못했어요. 늘 쥐어박는 소리나 하고 술만 마시면 피곤한 아내를 붙들고 넋도리를 했죠. 그러다 지친 아내가 싫은 티를 내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건 영락없는 제 아버지의 모습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답니다. 원래 저와 일하던 해외 거래처 직원이 독립해서 다른 업체를 차렸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납품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하다 저렴한 물건을 받아 기존 가격대로 국내 업체에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복만 잘하면 티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만 되면 회사 사정이 확 좋아질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술 먹고 주절거렸는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저를 만류하더군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 믿고 계속 거래해준 것들이야. 그런 사람들까지 등 돌리게 만들지 말고 좀 어려워도 정직하게 해. 야, 네가 뭘 한다고 자꾸 콩닥콩닥 간섭이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될 일도 안 돼. 나도 다 알아보고 하는 거니까 신경 꺼. 예전 품질 그대로 싸게 준다는데 싫다고 할 이유가 있냐? 저는 그때도 역시 아내의 충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기존 품질 그대로 납품해준다던 거짓말에 속아 대금을 지불했는데 받아본 상품의 질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저를 속인 거래처 직원은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미친 노릇이었어요. 국내 업체 납품 일자는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죠. 가봄에 신경을 써서 눈가림을 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런 제 속임수에 넘어갈 리 없었어요. 결국 아내 말대로 끝까지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키며 저는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난장판이 되고 여기저기서 대금 결제,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건물주도 월세를 받지 못했다며 강제 퇴거 내용 증명을 보냈더군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봐도 더 이상 저를 도와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일이 그쯤 되자 저는 아내와 아이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저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저에게 심리적 압박감만 더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내를 설득해 이혼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제 말을 들은 아내는 펄쩍 뛰더군요. 매일 괴롭히고 돈만 구해오라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내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힘들 때 곁에 있는 게 가족이지. 어렵다고 헤어지는 게 무슨 가족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회원 더 잡도록 노력하고 더 아낄 테니까 이세나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자. 버틴다고 될 지경이 아니라니까. 그냥 서류만 이혼하자는 거야. 너 위산이혼도 몰라? 이대로 같이 살면 네가 아무리 벌어도 그 돈으로 빚 갚기 바빠. 주 안 키울 거야?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일 해결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헤어지는 거야. 그럼 서류만 정리하면 되잖아. 굳이 따로 살아야 돼? 빚쟁이들이 바보야? 이혼했으면서 한 집에 살면 그 사람들이 뭐냐, 너희 이혼했구나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아내는 아이 핑계를 대자 결국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아내도 걱정이 되긴 했겠죠. 혼자 벌어 아이 키우기도 빠듯할 텐데 빚까지 갚아야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집은 정리해서 빚 갚는 데 써야 했기에 아내는 처바의 도움을 받아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뒤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돈이 되는 것을 모두 정리해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사무실 미납요금을 정리했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점을 생각해서인지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해 주었죠.
그리고 저는 택배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개인 회생이었는데 그건 일정한 소득을 증빙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억대의 빚을 지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옥탑방이 파스 냄새로 꽉 차도록 온몸을 파스로 도배를 하며 일을 했죠. 그래도 3년간 변제만 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던 일에도 적응이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자 아내와 아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제야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충고만 들었더라면 두 사람을 잃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처음에 위장이혼이라며 따로 살기만 할 뿐 자주 만나러 가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폭풍같이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니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아이와 둘이 살기가 퍽퍽한지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요. 그렇게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흐르자 저희는 정말 남이 되어 있었죠. 연락이 끊기자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살기가 바빠 꼭 참고 있었지만 한번 생각이 나자 갑자기 아내와 아이가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으로서 면목이 없어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국 그리움을 이길 수 없던 저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신호음이 가자 혹시 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아내의 맑은 음성이 들리자 너무나 안심이 됐죠. 나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지. 주호도 많이 컸어. 택배 일은 괜찮아? 몸을 움직이니까 잡생각이 없어져서 오히려 정신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아. 저기, 나 주호 한번 보고 싶은데 집에 한번 가도 될까? 전에 이사했던 그 집 맞지? 아, 우리 이사했어. 그러지 말고 주말에 밖에서 보자. 주호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해. 그럴까? 저는 아내의 제안으로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10년 같은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내와 아이를 만나게 됐죠. 걱정과는 다르게 아내는 표정이 좋아 보였고 아이도 밝아 보였어요. 저희는 너무나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아내는 알뜰하던 성격 그대로 도시락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바쁜데 이걸 또 언제 쌌어? 맛있겠다. 잘 먹을게. 그래요, 많이 먹어. 당신 살이 너무 빠졌어. 땀을 많이 흘려서 그렇지 뭐. 그래도 몸은 훨씬 좋아졌어. 복근도 생기고. 저는 걱정하는 아내에게 웃음을 보이고 김밥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내가 해주던 것과는 맛이 조금 다르더군요. 다른 방법으로 싼 건가 싶어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렇게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잠든 아이를 등에 업은 저는 아내와 함께 집 앞으로 갔어요. 이사했다더니 이 빌라야? 벌써 2년 다 돼가. 주호 학교도 가까워서 좋아. 걸어서 5분이면 가거든. 그래? 잘 됐네. 애 내려놔야 하니까 잠깐 들어갈게. 그런데 집안에 아이를 내려놓겠다는 제 말에 아내가 갑자기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허둥대며 급하게 아이를 깨우더라고요. 주호야 일어나. 집에 다 왔어.
걸어가야지. 아빠 힘드셔.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간신히 일어났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왜? 내가 들어가면 안 될 상황이라도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청소도 못하고 급하게 나와서 그래. 당신 여기 잠깐만 기다릴래? 주호 좀 데려다 놓고 다시 나올게. 그러더니 아내는 아이를 달래 들여보내놓고 반찬통을 들고 다시 나오더군요. 이거 가져가서 먹어. 혼자 뭐 잘 해먹지도 못하지? 내가 가끔 챙겨줄 테니까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마. 그래, 고마워. 또 연락할게. 당신도 건강 잘 챙겨. 저는 아내와 나눌 말이 많았지만 그날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냥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집안에 들이기 꺼려할 때는 혹시 남자가 생긴 건가 싶어 걱정이 됐죠. 그런데 또 세심하게 반찬을 챙겨주는 걸 보니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아 심경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반찬통을 열어보니 갖가지 반찬들이 맛깔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집어 먹어보니 평소 아내가 하던 것과는 맛이 조금 달랐네요.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이었지만 금방 떠오르는 건 없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언제 한 번 더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맡은 배달 구역에 변경이 생겼죠. 그런데 변경된 구역을 살펴보니 아내가 이사한 집이 있는 동네더라고요. 한번 다녀온 곳인데 아내와 아이가 사는 곳이라 생각하니 정이 더 갔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더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지척을 오가다가 혹시나 아내와 아이를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몰라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사는 빌라에 배달할 물건이 생겼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주소는 바로 아내와 아이가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소는 그곳인데 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상해서 한참을 들여다보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낯익은 그 이름은 바로 저희 어머니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놀라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확인하니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던 부산이모, 바로 큰이모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맞는다면 부산이모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보내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물건을 받는 곳이 왜 저희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인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벨을 눌렀어요. 그러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아내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네요. 잘 지냈어? 내가 전화로 말했지. 배달구역이 이쪽으로 변경됐다고. 그랬었지. 근데 나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들어갈게.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잠깐이면 돼. 방해 안 하고 잠깐만 확인하고 갈 거야. 아내는 뭐가 무서운지 안으로 들어서라는 저를 막아서더군요. 저는 아내를 옆으로 밀며 안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때 이후로 본 적 없던 어머니가 제 아들을 보며 웃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택배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놀라 아이와 어머니가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는 서로 놀란 눈으로 바라만 볼 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네요.
잠시 후 당황한 아내가 저에게 말했죠. 여보, 놀랐지? 일단 좀 들어와서 말해. 아니, 택배 마저 배달해야 하나? 아직 남았어? 아니, 여기가 마지막 집이야. 그랬구나. 잘 됐다. 우리 밥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먹자.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게 맞아?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좀 앉아봐. 저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거실로 걸어 들어가 어머니라는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소리를 질렀죠.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붙잡고 뭐 하냐고요? 진서가, 그게, 우리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요. 당장 나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붙어 있어요. 내 아들 잡고 있는 그 손 못 놔요. 아빠, 왜 그래? 왜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러? 아빠 엄마라면서. 아빠는 엄마 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맨날 나 보면서 아빠 닮았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주호야, 너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싫어. 난 할머니 좋단 말이야. 할머니가 반찬 가게 할 때도 나한테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근데 왜 아빠는 갑자기 와서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해, 왜? 그러더니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할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아내가 오한이 벙벙해진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자기야, 자기 놀란 거 알아. 우리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앉아서 들어. 주호야, 할미 괜찮아. 아빠가 놀라서 그러는 거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할미가 이따 부를게.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아이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사실 어머니랑 나 예전부터 알고 지냈어. 내가 맛있는 반찬 가게 찾았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 몰라. 나도 처음에는 인심 좋은 반찬 가게 할머니인 줄 알았어. 그런데 주호랑 나랑 따로 나와 살면서 어머니 통해서 두 사람 사연 알게 됐어. 그 뒤로 나 어머니 도움 많이 받았어. 주호가 갑자기 아픈데 나는 일해야 하고 막막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되시었는지 알아. 그러다가 2년 전쯤 아예 합치게 된 거야. 외롭던 어머니는 가족이 생겨서 좋고 나는 주호 혼자 놔두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좋고 나 어머니랑 살면서 많이 안정되고 편해졌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얼마 전 아내가 준 반찬이 떠올랐어요. 분명 먹어본 맛인데 아내가 한 건 아니었던. 그건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모습도 대학에 가는 모습도 먼발치에서 지켜봤다더군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제 결혼 소식도 들었답니다. 어머니만 보면 난리를 치는 제가 무서워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곁에서 바라보며 반찬 가게를 열었던 거죠. 그러다 아내와 인연이 닿았고 저희가 이혼했다는 말을 듣자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이 필요한 아내를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셨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세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아들 못 잊어서 맴돌 거면 왜 떳떳하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왜 숨어서 그러고 있어, 왜? 처음에는 약속대로 1년만 더 일하고 데리러 가려고 했어. 근데 네 외삼촌이 너랑 살빵 얻으려고 모아둔 보증금을 들고 노름을 한 거야. 싹 다 날려먹고 매일 찾아와서 모으기만 하면 털어가는 통에. 그리고 나중에 네가 자라서는 면목이 없어서 나설 수가 없었어. 어미 손 필요한 나이 다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서봐야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지. 그런데 주애미가 너랑 이혼하고 혼자 동동거리는 걸 보니 예전 내 생각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무 이기적이지. 이제 네가 알았으니 내가 나갈게. 걱정하지 말어라. 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마.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집인데 어디 간다 그러세요? 당신 그러지 마. 당신이 주호랑 나 내치고 우리 정말 힘들었어. 그때 힘이 돼주신 게 어머니야. 나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다 지금 어머니. 아내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운동할 시간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얼른 가요.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아들은 할머니 팔을 잡아 일으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반대쪽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머니의 한쪽 입이 돌아가고 팔이 어색하게 접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딛는 발걸음도 절뚝이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아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6개월쯤 됐어. 뇌졸중이셔. 풍이라고 해야 더 쉽게 이해하려나. 처음에는 정말 놀랐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잘 이겨내 주셔서 지금은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계셔. 평생 고단하게 일하셨으니 어디 성한 곳이 있으셨겠어. 아니 그럼 당신이 어머니 병수발까지 들면서 여기 같이 살았던 거야? 나 힘들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돼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나는 자기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 자기가 어머니 못 보게 하면 난 자기 안 보고 살 거야. 아마 주호도 그럴 거고.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야. 내가 나가마. 나만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야. 가긴 어디 간다고 그러세요. 그 몸으로. 잠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퉁명스러운 아버지를 닮아 평생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퉁명스러운 아버지를 닮아 평생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마음을 다잡으며 내뱉었죠. 고마워요. 주호랑 이 사람 곁에 있어주셔서. 어머니 원망한 적도 있지만 어른 되고 보니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그냥 제가 못나서 잘 안 되는 일을 다 부모 탓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주호는 이제 편하게 살게 보내주세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들도 그런 할머니를 꼭 안고 같이 울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어머니 모시고 다시 시작하자. 나는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이제 못할 게 없어. 자기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주호도 착하고 우리가 어머니 잘 모시면 반드시 건강 회복하실 거야. 제발. 당신이 왜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왜 어머님 성질을 뿌리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살았댔어.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면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제 이렇게 다 알았으니까 우리 더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남은 날들은 행복하게 살자. 응? 아내의 말을 듣던 저는 결국 그 앞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후, 저는 지금 아내와 재결 앞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함께요. 어머니에게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살림을 합쳐 작은 마당이 딸린 주택으로 이사도 했어요. 비록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야 도착하는 변두리이긴 하지만 저희 네 식구에게는 어떤 저택보다도 귀한 집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가족들이 있어서 지금의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됐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욕심부리지 않고 진실되게 살겠다고요. 여러분도 부디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